예, 계속 이어서 또 가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현행 민사소송법상 변론의 집중 심리를 위하여 마련된 제도를 논하라. 예, 집중심리주의 계속 지금 그 주제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반대말로 병행심리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의의에서 보시면 병행심리주의라는 것은 동일기일에 여러 사건의 변론기일을 잡아 동시에 심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저러면 심리가 아무래도 복잡해지고, 그죠? 늦어지겠죠. 한 사건에 대해서 집중 심리를 해라. 쭉 넘겨봅시다. 문제점. 집중 심리주의의 전제 요건. 예, 같이 읽어봅시다. 집중 심리주의란 한 사건에 대하여 계속 집중적으로 변론을 행하고 심리를 마친 후에 다른 사건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계속 심리주의라고도 한다. 예. 동일기일에 여러 사건을 병행해 심리하는 병행심리주의와 반대 개념이다. 뭡니까? 계속 같은 말씀입니다. 제도의 취지, 전제 조건. 예. 그 제도를 위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 답안지의 참조 조문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죠? 272조. 예. 천천히 법전을 찾아서 일단 제목이라도 같이 이렇게 법전을 찾으시면서 272조를 찾아보니 변론의 집중과 그 준비 이런 조문이 있습니다. 그죠? 집중 심리주의 272조 그 다음에 소장심사 254조 답변서 제출 의무 256조 257조 여기가 이게 지금 참조 이러는데 무변론 판결은 독립 문제도 가능한데 독립 문제가 구성된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참조하고 넘어갈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 최소한 법조문이라도 그죠? 최소한 답변서 제출 의무 무변론 판결 요거는 참조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독립 문제도 가능하다. 그래서 최소한 법조문이라도 잘 익혀 놓는다. 예. 변론 준비 절차 258조 준비 서면 제도 280조 저러한 저게 집중 심리를 위한 제도들이었습니다. 변론기일 제1의 변론기일 287 증거지사 집중 293 규칙 72조에 보니 계속 심리주의 좋습니다. 대법원의 새로운 민사관리 모델 글쎄요. 결론 좋습니다. 비교적 우리 참조 조문이 굉장히 많은 문제였습니다. 그죠? 그 조문을 법전에서 반드시 찾아서 익혀 놓는다. 그 다음 문제 봅시다. 답변서에 대해서. 예, 답변서도 이 조문이 되게 많아. 그죠? 또 256조. 제출의 효과, 부제출의 효과. 굉장히 지금, 그죠? 답변서 제출의 효과, 부제출의 효과. 고의가, 집중 학습하는 부분입니다. 답변서라 하면 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피고가 변론기일에서 진술을 준비하기에 처음으로 제출하는 서면을 말한다. 256조다. 준비 서면, 256조가 답변서 제출 의무인데, 그죠?
256조 답. 그리고 257이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 취지는 그렇다. 제출 의무가 있으니 또 256조 기재사항 규칙 65조 참 이쯤 되면 이제 좀 지겹습니다. 그죠? 너무 자주 나오니까. 첨부 서면 답변서에는 준비 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예. 여기서부터 이제 천천히 제출의 효과, 부제출의 효과 천천히 같이 읽어봅시다. 여기서는. 예. 답변서 제출의 효과.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변론기일에서의 진술 이전에도 답변서를 제출하면 무변론 판결을 저지시킨다. 257조를 반대 해석하니 그러하더라. 그 다음 자백간주의 이익. 준비서면 제출했으면 상대방이 불출석한 경우라도 주장할 수 있으며 그 기재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명백히 다투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자백간주 이익을 얻을 수 있다. 150조 1항 3항 한 10번은 찾으시게 될 겁니다. 이 조문. 그죠? 진술간주 이익. 준비서면을 제출했으면 그 제출자가 불출석하여도 그 사항에 관하여 진술간주 이익을 얻을 수 있다. 148조 또한 자주 찾습니다. 이것도. 실권료의 배제. 예. 소장 또는 변론 준비 절차 전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적힌 사항은 변론 준비기일에 제출하니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다. 285조 소치와 동의권도 있다. 제출의 효과. 조문이 참조 조문이 여러 개죠. 있죠? 그럼 답변서 제출의 효과 조문이 어디 있다 찾아가지고 탁 쓰는 게 그게 능력이에요. 소치와 동의권. 소치와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 제출하거나 변론 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 소치와의 동의권이 있다. 266. 예. 부제출의 효과. 무변론 판결. 여기 나오구나. 부제출의 효과에.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는 청구 원인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조사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57조. 예. 그 유명한. 그 다음 또 부제출의 효과. 예고 없는 사실 주장 금지. 준비서면에 적지 않은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서는 변론에 주장하지 못한다. 276조. 계속 지금 조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부제출의 효과, 소송비용 부담, 100조인데 저거는 저러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겠다. 그죠? 기타 문제. 여기서는 복수의 피고 중 일부만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변론 준비 절차로 들어가시죠, 이제. 예, 그렇습니다. 변론 준비 절차. 여기서도 준비 서면 얘기를 하시고 또 준비 서면 부제출의 효과, 제출의 효과, 준비 절차 등의 참조 조문을 찾는 한번 훑어보시죠, 같이. 좋습니다. 현행법은 변론의 준비 방법으로 당사자에 의한 변론 예고를 뜻하는 준비서면과
법원에 의한 변론의 이행을 의미하는 준비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취지는 저렇다. 준비서면. 준비서면이라 하면 저런 것이고 이러한 기능을 한다. 준비서면인가 여부. 예. 준비서면인지 여부는 그 내용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고 서면의 표제를 문제 삼을 것은 아니다. 소장에 임의적 기재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그 한도 내에서 준비서면의 성격을 겸유하게 된다. 준비서면 중에 피고가 본안 신청을 기재하여 최초에 제출하는 서면을 답변서라고 한다. 그렇다. 준비서면, 기재사항, 효력, 교환. 계속. 요약 준비서면. 금방 한 제출효과, 부제출의 효과. 부제출의 효과를 먼저 쓰셨다. 그죠? 예고 없는 사실 주장 금지. 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죠? 또한 150조. 그죠? 여기에 여기 사실에 예고 없는 사실 주장 금지에서 이 사실에는 이 부분 주요 사실뿐만 아니라 간접 사실도 포함되면 물론이나 증거 신청이 포함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적극설이니 절충설이니 학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속행기일의 지정, 소송 비용의 부담, 100조 늘 나오고 제출의 효과. 그래서 자백간주의 이익의 요점은 진술 의제의 이익 요점은 준비서면 제출의 효과, 부제출의 효과. 실권료의 배제, 소치와 동의권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죠? 여기서는 피고 경정 동의권까지 찾으셨습니다. 그죠? 예, 좋습니다. 준비 절차를 여기서 한번 스캔을 한번 쫙 한번 올려 보시죠. 준비 절차라는 것은 합의 사건에 있어서 변론에서 심리를 집중적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수명법관 주재 변론의 예행 절차이다. 지법 합의부 이상 절차에서만 적용되지 단독 사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변론의 예행 절차다. 단독 사건은 준비 절차는 필요하지 않는다. 준비 절차의 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데 262조를 보니 합의 사건을 심리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합의부원에게 변론의 준비 절차를 명할 수 있다. 수서법원의 재량이다. 예. 준비 절차를 여는 시기. 준비 절차 여는 시기도 소송 지휘권이지만 개시 전에 여는 게 원칙이죠. 단 상고심에서는 사실심리가 없으니까 회부 결정 그렇습니다. 절차의 실시, 수명법관의 권한, 278조 수명법관은 증거신청의 제보결정이나 증거조사를 시행할 권한이 없다. 이는 준비 절차는 변론의 준비라는 한계 때문이다. 그럴 수 있다. 거기에서 화해를 권유할 수 있다. 예, 이 점은 준비 절차 조서가 있으니 283조에 있다. 조문들이 다 28 몇 조. 법에 보면은 변론 준비라는 그 파트가 보면 다 주로 280 그 근처 그 이하예요. 전부 인용되는 조문들이 다
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283조, 286조,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어. 준비 절차 조서를 작성하여 부출석의 경우에는 일방 불출석의 경우에는 부출석 환자가 제출한 준비서명이 있으면 이를 진술 간주하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진술을 명하고 절차 진행한다. 근데 쌍방 불출석의 경우에 기일을 다시 정하여 쌍방 소환, 신기일 또는 그 뒤의 기일에 다시 불출석할 때는 1월 내에 기일 지정 신청이 없으면 변론기일에 쌍방 불출석처럼 소치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른바 쌍불치하. 쌍불치하가 2번 불출석이 아니죠. 3번 불출석이에요. 세 보면 그죠? 변론 준비절차의 종결, 종결 원인, 종결의 효과, 실권효까지. 계속됩니다. 아, 실권적 효과. 저기 준비 절차에서 저 맨 위에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준비 절차에서 모든 소송 자료를 제출하여 그 실효를 거두기 위해 준비 절차에서 제출되지 않은 소송 자료, 즉 준비 절차 조사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원칙적으로 그뒤 변론에서 주장하지 못하는데 이를 실권적 효과라 한다. 이러한 효과는 항소심에도 미치나 다만 직권탐지주의에 의한 절차에서는 전면적으로 배제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 사항은 준비 절차 조사에 기재하지 않아도 변론에서 진술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직권조사 사항이다. 그죠? 계속 심리주의 해가지고 규칙 조문 하나 추가됐습니다. 변론의 준비. 이제 부출석 효과. 이게 늘 자주 나오죠, 이게. 예, 언어 시험이다. 부출석, 당차, 기일혜태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요거 하나 찬찬히 해야 되겠다. 예, 좋습니다. 서설 천천히 같이 읽어봅시다. 부출석 효과, 변론 준비 기일에서의 당사자 부출석 효과. 변론 기일이 아니라 준비 기일에서. 개정된 민소법은 심리의 집중과 효율을 실질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에 대하여 변론 거처형을 규정하는데 2조에서 변론 준비 기일이란 서면에 의한 변론 준비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 좀 더 주장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양쪽 당사자 본인을 출석하게 하여 최종적인 쟁점 정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일이다. 그렇다. 불출석 변론 준비 기일에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의 효과 종결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고 예외를 규정하였으니 단서에서 그죠? 저 원칙 3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 준비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부출석에도 불구하고 변론 준비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단서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더라. 한쪽 당사자의 부출석?
한쪽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에 변론 준비 진행에 관하여는 진술간주와 자백간주의 법리가 준용이 된다. 저 조문들 일일이 찾아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럼 부지 하세요래요. 그죠? 너무 이렇게 늘어지는 것 같아서 반 정도는 제가 맡기고 반 정도는 제가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술간주의 효과. 한쪽 당사자 불출석할 때는 진술간주의 효과가 있으니 역시 같이 읽어봅시다. 진술간주의 효과. 한쪽 당사자가 변론 준비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출석하고도 무변론인 경우에 그가 제출한 소장 답변서 그 밖에 준비서면에 기재한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고 출석한 상대방에 대해 변론을 명할 수 있다. 그렇다. 한편 출석한 당사자는 상대방이 불출석했을 때 준비서면의 제출로서 예고하지 아니한 사항도 진술할 수 있다. 왜? 이게 준용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불출석한 당사자가 진술한 것으로 보는 서면에 청구 포기 인락의 의사 표시가 적혀 있고 공정사무소 인증까지 받은 경우에는 청구 포기 인락이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나아가 계속 148조 내용을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죠? 148조의 내용을 이렇게 쭉 이렇게 찾아가지고 148조를 여기까지 써줬다 치고 또 두 번째로 자백간주의 효과. 이 조문하고 이 조문하고 이 조문을 엮어서 이렇게 쓰는 내용은 오늘만 해도 벌써 몇 번 나온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양쪽 당사자가 불출석했을 경우에 변론 준비기일에 두 번에 걸쳐서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해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쌍불치하 1개월 안에 기일 지정 신청이 없어. 그럼 치하 간주. 그 다음 쌍방의 일회 불출석 시 법원의 조치. 학설. 문제점이 뭔가? 문제점을 먼저 파악합시다. 284조 1항 3호에 의하면 양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준비조사 종결. 근데 286조에 의해서 준용되는 268조는 양 당사자가 1회 불출석 시 법원이 새로운 기일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쌍방 1회 불출석 시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설설이 분분하니 우리는 이걸로 정리합니다. 천천히 읽어봅시다. 변론 준비 기일에 있어 양쪽 당사자의 불출석이 밝혀진 경우 재판장 등은 양쪽의 불출석으로 처리하여 새로운 변론 준비 기일을 지정하는 외에도 당사자 불출석을 이유로 변론 준비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이걸로 이 판례로 정리를 합시다. 또 하나의 쟁점이 또 있습니다. 여기. 이겁니다. 준비기일 불출석 효과가 변론기일에도 승계되는지,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변론 절차하고 변론 준비 절차는
다른 걸로 보시는 거예요. 그죠? 준비기일에 만약에 두 번 만약에 불출석했으면 그 쌍불치하로 또 이렇게 그 효과가 승계되느냐 이 말인데, 변론 준비 절차하고 변론 절차는 다른 것으로 그 불출석 효과가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봅시다. 견해가 대립한다. 대립하라 하십시오. 판례 봅시다. 변론 준비기일이 수소법원 아닌 재판장 등에 의해 진행되며 변론기일과 달리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어서 직접주의와 공개주의가 후퇴되는 점을 고려하여 변론 준비기일에서의 불출석 효과가 변론기일에도 승계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렇게 요 쟁점도 준비하십니다. 그죠? 사례화될 수 있잖아. 그죠? 준비기일에 불출석했다. 변론기일에는 왔다. 뭐 이래가지고 과연 이게 기일혜택 효과가 되느냐. 검토. 쟁점 정리기일에서 당사자 본인 참여에 관하여 설명하라? 나오신 것 같은데 이거? 그죠? 한번 보았던 문제 같습니다. 오늘은 항변까지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54에서) 본인 참여. 예. 당사자 본인 참여에 대해서 282조 저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서면에 의한 변론 준비 절차 진행하는 동안 좀 더 주장과 증거의 정리를 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되도록 양 당사자 본인을 출석하게 하여 최종적인 쟁점 정리를 목적으로 한다. 예. 법적 근거는 이렇다. 참여의 필요성 있겠지요. 참여 방법. 재판장 주도. 282조 조문 찾아가지고 쓰시는 것 같아. 그죠? 재판장의 주도. 다만 당사자는 재판장 허가를 얻어 제3자와 동반 출석할 수 있는데 재판 공개의 취지를 살린 의미가 있다. 참여 시 내용, 법원의 관여, 그 유명한 성명권, 그죠? 변론 준비 절차, 당사자 신문까지. (147조) 오늘만 해도 여러 번 찾았습니다. 그죠?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죠? 당사자의 참여. 그렇다. 심증 개시의 문제. 결론. 좋습니다. 공격 방어 방법이라. 예. 전 항변 오늘은 예. 공격 방어 방법 같이 봅시다. 본안 신청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일체의 재판 자료를 공격 방어 방법이라 한다. 주장과 항변을 포함한다. 그렇다. 예. 그 다음 주장. 예, 주장. 법률상 주장이라 하면 광의로 법률상 주장이라고 할 때는 법규의 전부 내용, 그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의
진술을 포함하며 이러한 법률상 주장에는 법원이 구속되지 않고 단지 법관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의미밖에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너는 사실을 말하라. 그러면 법관이 내가 너에게 권리를 준다. 이런 격언을 법언을 떠올리시면 그죠? 법에 대해서는 법관이 아는 거예요. 그죠? 넌 사실을 얘기해라. 그것도 주요 사실. 요건 사실을 위주로 이렇게. 협의로 법률상 주장이라고 할 때는 구체적 권리관계의 전부에 관한 자기의 판단의 보고를 뜻하며 원칙적으로 변론주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당연하죠. 그죠? 변론주의 적용은 사실에 한한다. 그것도 주요 사실, 또 요건 사실 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법률상 주장, 물론 여기에서 경계선상의 권리자백이라는 그런 이론상의 논의는 있지만 우리는 그게 문제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죠? 생각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 다음 소송물 자체에 관한 당사자의 불리한 진술인 청구 포기나 인락 등도 법률상 주장의 일종이라 할 것이나 예외적으로는 구속력이 인정된다. 열어봅니다. 법률상 주장을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에는 그 법률상 주장을 뒷받침할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당연하다. 권리자백이. 법률상 주장을 쌍가로 4번 상대방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시인하는 경우를 권리자백이라 하는데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다. 요 정도만 알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장 중에서 법률상 주장보다는 사실상 주장이 그죠? 여기서부터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사실상 주장. 예. 구체적 사실의 전부에 관한 당사자의 지식이나 인술, 그의 진술을 사실상 주장이라고 한다. 굳이 의의를 몰라도 그냥 사실상의 진술. 종류에서는 주요 사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주요 사실이 뭡니까?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규의 직접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요 사실이라 한다. 됐고, 가로 안에 거는. 간접 사실은 뭘까요, 그러면? 주요 사실의 전부를 추인케 하는데 도움이 되며 그치는 사실. 간접 사실. 보조 사실은 그러면 또 있어, 그죠? 이거는 증거 능력이나 증거 가치에 관한 사실을 말하며 간접 사실에 준하는 취급을 한다. 보조 사실, 증거 능력이나 증거 가치에 관한 사실. 예를 들면 문서의 형식적 증거력에 있어서 문서의 형식적 증거력에 관한 사실은 증거 능력이나 증거 가치에 관한 사실 아닙니까? 그죠? 357, 358 거기에 나오는 문서의 형식적 2단의 추정 좀 있으면 문제도 많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근데 그것은 보조 사실이지만 판례가 주요 사실에 준해서 취급을 해준다. 자백을 하면 그 자백도 인정이 되고, 그죠? 거기 가서 또 하겠습니다. 그때 나오는 게 보조 사실이라. 예, 그 다음, 변론주의에서는 주요 사실에 관한 변론에서 주장되지 않아서는 판결의 기초를 할 수 없다. 그렇다. 철회 정정 여부 288조 단서 이 조문도 엄청 많이 찾게 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당사자는 사실심 변종 시까지 사실상 주장을 임의로 철회 변경이 가능하다. 단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상의 주장을 상대방이 원용한 때에는 재판상 자백이니까 이때는 그 취소 요건을 갖춰야 돼. 따로 있어. 288조
예, 있습니다. 그 다음은 됐고, 요거는. 상대방의 답변 태도, 부인, 부지, 자백, 예, 요것도 4개 정리하십니다. 부인, 아니요, 그러는 거죠. 부인, 상대방이 입증 책임을 지는 주장 사실을 부정하는 짓이다. 직접 부인, 간접 부인, 예, 있다. 부지, 나는 모르겠다. 부인, 부지는 부인으로 추정한다. 자백, 외우셔야 되죠, 저거는, 그죠? 답안지에 쓰는 말이에요. 법전에도 없어. 그래서 이 답안지 쓸 때는 자백이라 하면 뭐 이렇게 써야 되니까, 자기에게 불리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시인하는 진술로 자백한 사실은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재판의 기초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불요증 사실 중에 하나이며 재판의 기초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법원에 대한 구속력이 있다. 자백은 법원의 사실 인정권을 배제하고 자백한 대로 법원에 대한 구속력이 있다. 변론주의 내용이었잖아. 그게, 그죠? 침묵, 그 다음에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함을 말하며 변론의 전 취지로 보아 다툰 것으로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백으로 간주한다. 침묵은 자백으로 간주한다. 소송에서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돼. 안 다투면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그죠? 부축석한 경우에도 침묵에 준하여 자백 간주. 이런, 예. 됐습니다. 증거 신청. 입증. 간단하게 넘어가고, 오늘은 항변을 잘해야 돼, 항변을. 좋습니다, 항변. 증거 신청 있겠죠? 처리할 수 있다. 항변, 예. 항변에 대해서 피고는 원고 청구에 대해 방어하는 게 원칙이며 이 경우 소의 부적법 각하를 구하거나 또는 청구 기각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상의 진술을 항변이라 한다. 그걸 항변이라 한다. 광의의 항변에서는 다 모든 항변인데 협의의 항변은 청구 기각, 본안의 항변을 협의의 항변이라고 하나 봐요. 예. 소송상 항변, 그게 본안 전 항변, 방소 항변. 소송 요건이 없으니까 각하해 주시오 라는 항변을 하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본안 전 항변. 원고가 제기한 소에 소송 요건에 흠결이 있어서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 이것을 방소 항변, 본안 전 항변 이라 하는데 소송 요건의 대부분은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에 속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을 기다려 고려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엄밀히 항변이라고 하긴 좀 곤란해. 그래서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 그러나 저런 것은 진정한 의미의 항변이라 할 수 있다. 방수항변. 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증거항변. 증거항변에 대해서는 예, 가볍게 읽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본안의 항변. 이게 원래 항변이에요. 원래 항변. 실제법상 효과에 관계 있는 항변. 뭐겠습니까? 청구기각 해주세요. 이거거든. 예, 원고 청구를 배척하기 위하여 원고 주장 사실이 진실임을 전제로 원고 주장 사실이 진실임을 전제로 하여 이와 양립 가능한 별개의 사항에 대한 피고의 사실상 진술을 말한다. 원고가 내가 피고야. 원고가 돈을 줬다고 그래. 돈을 줬다.
그럼 난 받았다고 그래야 되니까. 받았다. 받지 않았다 이런 부인이 되는 거고, 받았지만 그거는 빌린 게 아니라 네가 나한테 준 거잖아. 이렇게 그 사람의 주장과 양립 가능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죠? 받은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소비대차로 받은 것이 아니라 날 증여했다면서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양립 가능한 소비대차가 아니라 증여였더라. 그러한 것은 양립 가능한 피고의 사실상의 진술이라고 합니다. 유형, 제한부 자백, 가정항변, 제한부 자백 이렇게 분류를 제한부 자백입니다. 원고 주장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정하면서 양립될 수 있는 별개의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그래 네 말 맞다. 나 빌린 거 맞다. 그러나 갚았다. 빌린 거 맞다. 그러나 갚았다. 또 가정항변.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이런 다투면서 예비적으로 항변하는 경우. 예컨대 빌렸다고 안 빌렸다니까 안 빌렸다. 설사 빌렸다 하더라도 갚았다. 가정항변. 부인과의 구별. 요것이 17법무사에서 시험이 났습니다. 부인과 항변을 구별하는 문제가. 그러면 글쎄요. 18에는 문제를 못 봤습니다. 제가. 부인과 구별인데 부인과 항변의 구별은 이런 면에서 입증 책임의 소재, 판단의 순서, 소송 지위 등과 관련하여 실제 중요한 의미가 있으나 간접 부인과 항변의 구별이 쉽지 않아 구별 방법이 문제된다. 부인과 항변에 대해서는 이쪽에서 부인을 해버리면 입증 책임이 넘어가. 근데 내가 항변을 하면은 계속 내가 입증을 해야 돼. 증명 책임이 나한테 계속 있어. 그리고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양립 불가, 양립 가능. 양립 불가, 부인. 양립 가능, 항변. 그리고 입증 책임, 증명 책임이 저쪽에 있다, 나한테 있다. 요 두 가지로 부인과 항변을 쓰실 때는 꼭 요 두 가지를 써주십니다. 그죠? 부인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요건 사실의 존재를 부정하는 내용의 사실상 진술을 말한다. 부인의 종류를 보니 또 직접 부인, 간접 부인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나누었으니까 또 읽어봅시다. 직접 부인, 단순히 원고 주장 사실 진실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데 그치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원고가 소비대차로 금전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 직접적으로 부인하는 경우 간접 부인. 원고의 주장 사실과 양립되지 않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여 원고 주장을 부정하는 경우 금전은 받았으나 사용한 것이 아니라 증여로 받았다. 간접 부인하는 경우 구별 방법이 문제가 되는데 계속 읽어봅시다. 원고의 주장 사실과 양립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 간접 부인이며 간접 부인하고 항변을 구별하는 게 어렵죠. 항변은 원고의 주장 사실이 진실임을 전제로 이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다. 대여는 받았으나 변제했다. 이렇게 말하면 항변이 되는 것이다. 또 간접 부인은 부인하는 자가 별개의 사실의 주장 필요성은 없으나 항변의 경우에는 항변자가 별개의 사실을 주장하여야 한다. 다음, 부인은 자백과의 택일 가능성이 있으나 항변은 자백과 택일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즉 부진은 부인으로 추정되나 침묵은 자백으로 의제된다.
조문에 있는. 그래서 부인과 항변을 만약에 쓰실 때 이렇게 부인을 간접 부인과 직접 부인으로 나누고 항변을 또 제한부 자백과 가정 항변으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논술로 쓰라면 뭐 이렇게 써야 되겠지만 사례형에서 만약에 부인과 항변을 쓸 때 간략하게 써서 사안풀이에 집중해야 되지 이렇게 논술 답안에서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못 씁니다. 요체는 부인과 항변은 항상 증명 책임이 이쪽에 있냐 저쪽에 있냐, 이 양립 가능한 사실이냐 양립 불가한 사실이냐, 요 두 개 가지고 부인과 항변을 구분해서 딱 정리해 놨다가 사례형이 나왔을 때는 요 두 개를 가지고 계속 풀어 나가신다. 두 개를 부인과 항변을 어떻게 구분하냐? 증명 책임이 여기 있냐 저쪽에 있냐. 그리고 그 주장 사실이 양립 가능한 사실이냐, 상대방의 주장과 양립 가능하냐 양립 불가능하냐, 요 두 개로 정리를 하십니다. 그죠? 부인과 항변에 대해서는. 예, 우리 뭐 이렇게 블라블라 여태까지 공부하고 정리를 할 땐 이렇게 명쾌하게 정리를 해라. 사례형으로 쓸 땐 요 두 개만 써도 된다. 양자의 구별 실익, 주장 책임, 입증 책임의 분배. 입증 책임 분배 원칙상 부인의 경우에는 부인당한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그 상대방, 즉 원고 A쓰나 부인해버리면 입증 책임 넘어가요. 근데 항변의 경우에는 항변 사실 입증 책임, 제출자인 피고에게 있다. 그렇죠? 피고가 만약에 부인했어. 그럼 저쪽에서 넘어가 입증 책임이. 근데 내가 항변을 했어. 그럴 때는 여전히 나한테 입증 책임이 있는 사실인 게 되는 거예요. 이유 설시, 원고 청구가 인용될 때에는 판결 이유 설시에서 항변을 배척하는 판단을 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판단 유탈의 이익을 면치 못한다. 그러나 간접 부인 사실을 배척하는 판단은 필요하지 않다. 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변을 또 세 가지로 재항변까지 넣습니다. 항변 문제가 또 있네요. 그죠? 항변은 권리장애, 권리멸각, 권리저지, 예, 세 가지로 나누는데 저기서 한번 봅시다. 권리장애 사실. 권리 근거 규정의 법률 효과 발생을 애당초부터 방해하는 권리장애 규정의 요건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이다. 강행법규 위반, 공소양소 위반, 103조 같은 거, 민법, 법률행위 무효사유라면 일반적으로 권리장애사, 권리가 발생하지 않아. 근데 멸각, 소멸이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권리 근거 규정에서 일단 발생한 권리 또는 법률 효과를 소멸시키는 권리 멸각 규정의 요건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이다. 변제, 소멸시효 완성, 해제권 행사, 권리 멸각, 권리 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대부분 항변이 여기에 속하죠. 유치권의 항변, 동시행의 항변 읽어봅시다. 권리 근거 규정에 이미 발생한 권리 행사를 저지시키는 권리 저지 규정의 요건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이다. 유치권, 동시행 항변,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항변, 유치권의 항변, 동시행 항변 등에 속하는데 위 두 경우엔 이유 있을 때 청구 기각을 할 게 아니라 상환이행 판결. 예. 상환이행 판결. 만약에 사례 문제에서 저걸 썼다. 그 법원의 조치는 인용, 기각, 각하, 일부 인용. 거기서 골라라 그러면 예, 일부 인용이죠. 그죠? 일부 인용.
그러면서 이유에다가 상환이행 판결이다 이렇게 쓰시는 그 집행유예과의 차이가 있다. 그 다음 재항변. 재항변이라는 것은 원고가 항변 사실을 그렇죠 양립 가능해야 되니까 이를 받아들이면서 항변 사실의 효과를 소멸시킨 새로운 사실을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피고가 소멸시효 항변을 했어. 가압류에 의해 시효 중단에 또 재항변을 하는 경우가 예가 되겠습니다. 예. 예. 다음 시간에 항변이라는 큰 문제가 나오는데 항변은 다음 시간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